야, 우리가 저 오늘 진짜 법원에 다양한 곳을 가보네. 진짜 다양한. 야. 아, 오셨다. 아유, 아,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최윤아 변호사님 네. 맞으십니까? 네. 이쪽으로 오시죠.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아, 최윤아 변호사님.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윤아 변호사고 저는 이혼 사건을 올해로 9년 차, 이제 내년이면 10년에 접어듭니다. 이혼자요. 아, 약간 저기 안경 때문에 그런가요? 변호사님 같은 느낌이.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안경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왜요? 20대부터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어려 보이기 싫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좀 아니, 왜냐면 안경이 저랑 비슷한 네. 느낌이었어요. 아니, 제가 네,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약간 사실 제가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그래서 변호사님, 제가 좀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나 우리 가족 중에 아니 근데 28의 그 이혼 전문 변호사를 이렇게 뭐 하신 이유가 좀 있어요? 저는 그 이혼 사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한테. 아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하시니까 이게 좀 예. 정말 다른 사람 인생에 제가 되게 깊게 들어가잖아요. 네. 저한테만 막 그런 비밀 얘기들을 이런 해주는 걸 제가 약간 특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공부한 것들로 더 빨리 이제 이혼을 잘 시켜드려서 더 나아지게끔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네. 잘 이혼이 되면 네. 그걸 바라고 찾아오시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그 지금까지 맡은 이혼 변호가 한 한 1,600~700건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이혼도 승소, 패소 뭐 이런 게 있어요? 승패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정산에 더 가깝긴 하지만 이제 뭐 외도나 폭행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한다거나 그게 인정이 되면 뭐 승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인정이 안 되면 패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재산 분할도 좀 내가 더 많이 가져갔다 그럼 승소라고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것도 뭐 예를 들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네, 있나요? 많죠. 어떤 분들은 혼인 기간이 3년인데 네. 소송 기간이 6년, 7년. 그럼 정들지 않아요? 정들다니. 아니 그게 진짜. 무슨 정들 일이야. 중간에 그러실 수도 있겠네. 야 그냥 이럴 거 그냥 우리가 다시 한번 합쳐보자. 뭐 이런 생각도.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 이게 소송 있죠? 중에, 네, 소송 중에 아니 다시 그럴 수 합치고. 있을 것 같아. 진짜. 이게 지금 이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결혼을 하고 또 얼마나 서로가 미워하면 이혼을 하겠어요. 그 최단 기간은 얼마가 됩니까? 최단 기간 이혼하신 분 있어요 혹시? 지금 조세. 아니 지금 변호사님이 무슨 세상에 이혼을.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호사님이 맡았던 그 의뢰인분들 가운데 네. 뭐 저 기억에 남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이혼 소송. 예. 최단 기간 말씀하셔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신부 입장하기 전에 이제 신부 대기실에 이렇게 계셨는데 근데요? 어떤 분이 오셔서 쪽지를 주신 거예요. 여자분이. 그래서 봤더니 내가 네 남편 지금 신랑이랑 어제까지 같이 있었고 계속 이제 양다리를 걸쳐 오다가 이제 결혼식장을 오늘 들어간다고 나한테 얘기해서 너무 화가 나서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실제로 그 정말 메이크업 다 하고 웨딩 옷 입고 막 다 하셨는데 신부 입장 하기 직전에 저한테 오신 분이 계셨어요. 혼인 신고를 미리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요, 혼인신고는 안 하셨는데 이제 사실혼 해소 소송이라고 이제 이혼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혼인신고 하기 전이지만 그래도 결혼하신 분들, 결혼식 하신 분들. 야,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결혼식 입장하기 전에 그렇게 오신 게 한편으로는 진짜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셨죠. 지금은 드라마가 종영을 했지만 한동안 이제 사랑과 전쟁이 네네네. 저 진짜! 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나올 법한 의뢰인분들도 좀 계신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막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뭐 사건들인데 저는 사실은 매일 보는 일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안에 그 이제 화장대 안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발견을 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 네. 근데 나랑 뭐 집을 얻은 적도 없고 한데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와이프 이름이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봤더니 바로 아파트 같은 이제 옆동에 내연남을 두고 이제 양쪽에서 두 집 살림을 하신 거죠. 예.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야 대단하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옆집에서 그러신 분도 계셨어요. 옆집이요? 네, 그러니까 옆집이랑 이제 왕래를 하면서 가깝게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옆집도 진짜. 강아지를 키우고 우리 집도 강아지를 키워서 그냥 강아지 엄마 아빠들의 모임처럼 왕래를 이렇게 하게 네, 됐구나. 왕래를 하다가 어느 날 옆집을 가는데 남편이 옆집 비밀번호를 야 이거 뭐야? 이게 진짜 드라마가 아니고 내 집 마냥 누른 거죠. 깜빡하고 자기가 누른 그렇죠, 거구나. 깜빡하고. 그래서 왜 이러지? 아, 기분 탓인가? 그냥 뭐 알 수도 있지. 뭐 이러고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진짜 기분 탓이겠지 이러고 그런가 들어갔는데 강아지들이 갑자기 막 주인한테 대하듯이 와 이거 소름 돋는다. 배를 깎구나 거의 강아지가. 그쵸 눕는 거죠. 배를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거는 뭐 주인에게 그냥 복종하듯이 눕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해주시면 뭐 좀 있습니까? 이제 그 형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본 가정이 깨지고 이렇게 같이 사시다가 그 동생분하고 또 외도를 하신 거예요. 그 집 안에서. 그래서 또 동생분 가정까지 깨지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뭐 사촌 동생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어우, 때로는 이거 내 일 못하겠다 막 이런 생각 드실 때는 없으세요? 뭐 변호사 1, 2년 차에는 조금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도 모를 놀랍네. 뿐이지 사실은 외도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형제분하고 문제가 됐던 그 내연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왜 지금? 아니 알아요. 너무 궁금해서. 아니 그 여성분 혹시 실제로 보셨습니까? 그렇죠. 어때요? 약간 느낌이? 그런 분들의 인상이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그냥 어떻게 인상 확실히 조금 느낌이 와요. 왜요? 잘못에 대한 감각이 없으세요. 왜 그 드라마에서 보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좋은데. 네. 네, 근데 저는 그 대사 딱 들었을 때 정말 잘 썼다. 진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라고요? 교통사고처럼 일어난 일이고 이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사랑이 죄는 아니지 않냐. 야, 근데 그럼 이게 그럴 때도 변호사님은 감정에 이렇게 요동 없이 딱 그거를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의뢰인 분이 이제 내연 관계에 계신 분도 계시고 피해자분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이태호 드라마 속에서 예를 들면 이태호 쪽을 대리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네.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리 일이지만 좀 되게 딜레마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분들이 범죄자의 생명도 구해줘야 하는 것처럼. 이 딜레마네 진짜. 네, 뭐 살인자의 생명도 구해줘야 하는 것처럼 그죠. 변호사는 내 가치관에서 이 사람은 나빠, 이 사람은 뭐 착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거 굉장히 변호사 윤리에 어긋날 수 있거든요. 잘못임은 인지를 해드리되 그 잘못 안에서 조금이라도 좀 선처를 받을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변호를 해드리는 거죠. 이게 참 그 아까 판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 직업적인 특성상의 그 딜레마들이 좀 있네요. 그러면은 뭐 간통죄는 폐지가 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혹시나 뭐 어떻게 이제 되는 좀 건가, 이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정확히 몰라서. 외도가 어떤 형사상의 그 처벌은 받지 않으나 이제 간혹 이거를 혼동을 하셔서 이제 간통죄 폐지됐으니까 바람 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그럴 수도 있어요. 있을 것 진짜 같아서.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딱 소자 이렇게 주시면서 와이프가 잘 모르고 이렇게 청구한 것 같은데 간통죄 폐지된 거 모르는 것 같다고 와이프가 막 이러세요. 야 그럴 때 한번 좀 확 끌어오르지 않으세요? 야. 아유. 정말 끌어오르죠. 화를 내죠. 화를 내고 일단은 이거는 잘못 아신 분은 본인이시다. 이제 설명을 드리고 위자료는 한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정도 나오실 거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몰랐다고 억울해하시더라고요. 간통죄 폐지된 게. 어떻게 억울해 그거를? 네, 억울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게 본인이 저지른 일이 또 얼마나 참 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예. 아니 그 취미가 좀 있으신데 소개팅 해주시는 게 주선해주는 게 취미이시네요. 진짜로요? 아유, 좋은 취미시네. 저 어제도 한 건 소개팅을 주선을 했어요. 이제 이혼을 제가 지금까지 뭐 1000건 이상을 사실 이게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네네.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법원에서도 상대방을 이렇게 만나면 막 부추겨가지고 막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소개팅을 많이 시켜드려가지고 죄를 씻고 싶다? 이게 죄는 아니지만 아, 내 스스로 뭔가. 욕을 뭔가 먹다 조금- 보니까 아, 그럼 소개팅을 이게 조금 이게 성사를 시켜드리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까? 어떠세요? 수백 건은 시킨 것 같은데 딱 한 건이 결혼을 했었고 이혼을 했어요. 아유, 예? 한 건이 딱 한 건이 결혼. 결혼을 그 하고 수많은 네. 그 커플이 이혼을 하셨다고요? 네. 왜? 작년에 이혼을 했고 그냥 네 무한도전 완전히 네. 그 덕후들이었거든요. 두분 다? 네, 그래서 제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아. 막 이제 막 그 몇 회 못 나오고 막 이런 거 다 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무도 덕후. 네. 그래서 아 이거는 내 개인적인 얘기구나. 사실 저희 언니거든요. 아, 친언니요? 네. 아유, 근데 얘기하시면 안 되는 네.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아니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아, 우리 집안에는 이혼한 사람 없어. 우리 집안에 이혼한 애가 얘가 처음이니까 변호사님 얘 좀 말려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이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아. 우리 가문에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라는 전제하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장담컨대 어느 집안에나 이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해서 저도 저희 언니 얘기가 쉽게 아, 저 나왔던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다른 얘기면 그런데 언니라고 하시니까 좀 약간 아, 이래도 되나 괜찮으실까요? 근데 워낙 무한도전 팬이어가지고 네, 무슨 얘기를 해도 좋아할 거예요. 좋아하실 거라. 워낙 유재석 씨 팬이어서 아, 예. 자기 갖다 얘기해도 된다 이러긴 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저희도 네네네. 괜찮습니다만 혹시나 또 예. 혹시 그 좀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하는 질문들이 좀 있습니까? 이 정도 사유로 이혼을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아, 그거 좀 궁금할 네. 수 있죠. 예.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뭐예요?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회가 이혼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혼이든 사별이든 어쨌든 이별이라는 거는 똑같이 고통스럽고 그 과정을 내가 견디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겨내는 것인데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내가 이만큼 힘들어서 저 좀 이혼시켜 주세요 보다는 저 요 정도 사유로 이혼해도 될까요? 네, 사람들이 욕 안 할까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시선을 부담을. 네, 안타깝죠. 충분히 힘드신데 맞아요, 왜 맞아요. 내 인생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남의 눈치를 봐야 하나. 이별을 한 사람들을 저는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니고 항상 저희 사무실에는 휴지가 정말 한 달도 안 돼. 한 달이 뭐예요? 며칠이면은 휴지가 다 없어질 만큼 정말 펑펑 울다가 가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해야 되니까 그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정말 많이 깎아야 하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뭔가 이혼이 너무 금기시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정말 일상적인 이별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많은 분들이 받아들여 주시기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혹시 그 내가 가치를 두는 헌법 조항은 혹시 몇 조 몇 항이 있으실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36조 제2항인가에 그 국가는 모성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기는 했습니다만 양육비가 잘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사실 이거는 꼭 모성뿐만 아니라 요새는 싱글데디 분들도 많으셔서 네. 모성에도 포함이 되는 거지만 나 지금 빚도 많고 돈도 없고 뭐 차도 뭐 100만 원짜리 차 가지고 다닌다 나 집도 전세다 이러시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짜리 차를 가지고 다니셔도 그렇죠. 양육비는 그렇죠. 나한테 우선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헌법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호가 되고 있는 만큼 인식이 우선은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맞습니다. 네. 자, 소개드리겠습니다. 판결문 하나로 법정을 울리고 세상에 울림을 주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박주영 판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죠, 판사님. 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판사로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네, 제가 2006년 1월 5일자로 법원에 임관을 했으니까 이제 16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3명이서 같이 자살하려고 시도했던 사건인데요. 동반 자살을. 네. 혼자 자살을 시도하다가 계속 실패한 피고인들이었는데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피고인이 SNS에서 같이 자살할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모여서 울산의 여관방에서 자살 시도를 했었죠. 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자살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쳤는데 한 사람은 의식 불명에 빠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며칠 뒤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 친구는. 그리고 2명만 이제 기소돼서 왔는데 처음에 이제 그 간단한 기록이 올라왔는데 공소장만 읽어보는데 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네. 피고인들 나이를 보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는데 자살이 미수에 그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정도면은 집행유예로도 석방되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그냥 석방했다가는 또 나가서 바로 자살할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여서 이게 무슨 대책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피고인들의 환경이나 주변 상황에 대한 조사를 제가 보호관찰소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불우한 유년기 또 아버지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학업도 제대로 못하고 의지할 사람은 그 여동생하고 엄마뿐이었는데 근데 여동생은 또 일찍 결혼해서 출가해서 또 여동생한테 의지하기는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였는데 그 구속된 피고인 경우의 얘기입니다.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셨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자살을 시도하는 겁니다. 뭐 전깃줄로 목을 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으로 저한테 온 사건이었는데 어떻게든 저는 법정에서 삶의 의지가 될 만한 어떤 얘기들 아니면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계속 강구를 했었습니다. 어스름한 미명과 노을이 아름다워서 누군가 내민 손이 고마워서 모두가 떠나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미안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껏 버텨온 자신이 불쌍하고 대견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생의 기로에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그저 그에게 눈길을 주고 귀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구속된 피고인한테 제가 물어봤죠. 이제 영치된 금액이 얼마 있느냐, 돈이 얼마 있냐 그러니까 그때 7만 원 정도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집이 좀 멀었거든요, 울산에서. 그래서 사비는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또 돈이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 주머니에 있는 20만 원을 책에 끼워서 줬습니다. 주면서 제가 계속 걱정했던 건 출소하자마자 또 다른 어떤 나쁜 선택을 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조카가 3살이거든요. 네. 동생 집으로 여동생 집으로 빨리 가고 그다음에 조카한테 선물 좀 사서 들고 가라 사비하고 그 당부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이제 그 판사님이 청년 두 분에게 쓴 편지를 좀 읽어드리자면 피고인들의 삶과 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전에 형의 선고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각자 써내려가야 합니다. 설령 앞으로 채워갈 여러분의 이야기가 애덜프다 해도 이야기는 절대로 도중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도 궁금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을 앞으로 누릴 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 지금 이렇게 들어도 참 뭉클한데 그 재판 이후에 그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혹시 소식 들으셨습니까? 네, 그게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해서 재판 그날 구속된 피고인이 풀리는 날 바로 그날 당일에 여동생 집으로 전화를 제가 그랬더니만은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그쪽 그 여동생 집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재판부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일단 그날 뭐 너무너무 홀가분한 마음으로 퇴근을 했고 그리고 그래도 또 계속 궁금하니까 한 6개월쯤 지나서 그 보호관찰소에 그 피고인이 치료를 잘 받는지 정신과 치료를 제가 부과를 했었거든요. 심리 치료 같은 거. 근데 물어보니까 치료 잘 받고 있고
새로 일하는 것도 더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 또 다시 한 1년쯤 지나서 계속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 여동생분이 그때 그 판결 뉴스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보고 그 방송에 댓글을 다셨던 거를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 댓글에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지금도 지금 피고인이 그 당시에 재판 얘기를 하고 뭐 저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앞으로 뭐 이렇게 열심히 살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댓글로 남기셔서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참 지난 2019년이죠. 생활고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먼저 살해하고 죽음을 선택한 부모에게 판사님이 쓰신 판결문이 알려졌는데 어린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아이는 숨지고 홀로 살아남은 엄마 2명이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그 판결문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해된 아이들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동반 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다. 아이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는 피살이다. 법의 언어로 말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살인이다. 살해 후 자살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다. 참담한 심정으로 애통하게 숨져간 아이의 이름을 다시 부른다. 이 이름이 동반 자살이라는 명목으로 숨져간 마지막 이름이기를 희망한다. 생각해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명백한 살인이구나.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저희는 뭐 예전부터 쓰지 않습니다. 이 동반자살이 아니고 머더 수어사이드라 그래서 살해 후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아이를 죽이고 자살하는 케이스다라고 쓰는데 동반자살이라는 거는 아이를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시각이 깔려 있는 용어라서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판결문에 그런 표현을 썼던 거고. 근데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라고 해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 있는 게 아니고 전형적으로 보는 학대에서 아이를 죽이는 이런 사건도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려서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궁핍하게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거든요. 나눌 수 있어서 후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걸 중벌에 처해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중벌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석방할 수도 없고 한 그런 딜레마에 항상 빠져 있어서 이 지금 했던 이 사건은 장애 아동을 둔 아이의 엄마였는데 정말 열심히 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문에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죄값을 따지면 아이를 죽이는 죄는 뭐 징역 10년, 20년이 돼도 부족함이 없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제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되지 않은 나머지 형은 우리 사회가 져야 될 비난의 몫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해서 죽는 아이들 혹은 같이 자살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죠. 적어도 애들 목숨 정도는 지켜줘야 그게 제대로 된 국가고 사회고 진짜. 또 제대로 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고 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한 사람의 아이가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사회적인 부모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우리 아들이고 우리 딸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그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선박 건조 현장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4명이가 죽었습니다. 사망했는 사건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런 큰 회사의 사업장에서 한 달 사이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몇 년 전에도 전력이 계속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판결 쓰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피고인 측을 설득해서 제가 직권으로 그 현장에 나갔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더라고요. 그 배 안에서 거의 기다시피 해서 다녔는데 불도 잘 안 들어오지 않고요. 근데 뭐 용접하는 옆에서 용접하고 있고 실제로 노동자가 근무한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이 그곳에서 실제로 사망한 장소에 가보면 전혀 느낌이 다르죠. 사망했을 당시의 그 심정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무거운 마음으로 힘든 생각으로 판결을 썼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삶이 있는 저녁을 걱정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현실은 서글프기 그지없다. 우리나라에서 산재 사고 빈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이 사건 각 사고에도 여지없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빈부나 사회적 지위, 근로 조건의 차이가 현저한 여명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는 암울하다. 피고인들 전부에게 예외 없이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생명은 계량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함에 있다. 제일 가슴 아픈 거는 뭔가 하면 이제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기업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비용이 싼 하청업체들한테 가장 위험한 일들을 위험하고 단순한 일들을 맡깁니다. 맡기죠. 그러면 그 하청업체에서는 또 가장 임금이 싼 노동자들 미숙련 노동자들한테 그 사건들을 맡기죠. 제일 위험한 사건을 제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무한 지 하루 만에 산재로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어리거나 한 사람들이 제일 값이 싸거든요. 사람의 목숨이 이 경제적인 그 비용으로 좌우지우지 된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픈 거죠. 그리고 죽는 사람들은 늘 가난하고 힘없는 아버지나 아들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계속 뭐 떨어지고 뭐 끼이고 뭐 잘리고 하는 그런 사건들 당해서 돌아가시는 거 보면은 정말 너무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생겼지만 네. 그 당시만 해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율을 했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 형이 약해서 대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이 1,5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4명이나 죽는데 제 사건이 그랬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 너무 비정하게 느껴졌죠. 네. 산재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보다 지금 많이 나아진 게 없습니다. 없어서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얼마 전에 그 뭐 김훈 작가님 같은 경우는 생명안전 네트워크라 그래서 거기 공동 대표를 맡으시면서 계속 산재에 대해서 계속 사회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김훈 작가님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떨어지고 끼이고 그 죽는 그 근로자들이 젊은이들이 국회의원의 아들이고 뭐 재벌의 아들이고 힘 있는 정치인의 아들이고 그렇다면 산재가 계속 과연 발생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 지적이 저는 상당히 많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결국은 힘이 없고 약하고 누구도 사회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관심받지 않는 쪽에서 계속 돌아가시고 계신 그런 현실이 있다는 이 사실을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재도 심각합니다. 진짜. 형사 판결의 양형의 이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글을 써보자. 그래서 피고인들한테는 좀 반성하게 하고 피해자들한테는 위로를 주고 사회 구성원들한테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안 보이는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각성하자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저는 나름대로 몸부림을 친 결과가 그런 판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판사님이 박수를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또 판사님이 계시다라는 게 저 한편으로는 참 든든하고 참 뿌듯하고. 판결을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사실 비판이 많습니다. 네네.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감상적인 글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금기시하는 그 글의 형식이죠. 저한테 대해서 비난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흔히 말하는 감성팔이 아니냐 뭐 이런 비난도 있고 어디 판결에 수필을 쓰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쓰면서 했던 생각은 뭔가 하면은 사람 살리는 일인데 무슨 뭐 다른 게 뭐 필요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개인적인 비난이나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고 혹시라도 구설이 오르면 판사직은 뭐 그냥 접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썼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뭐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뭐 다행히 그게 좀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결과가 저로서도 뭐 참 보람 있었던 사건이었죠. 네. 오늘 판사님이시니까 자 우리 저 공통 질문 한번 우리 조셉이 한번 드려볼까요? 나를 가장 똑바로 서게 하는 건 이것이다. 염치다. 염치다. 왜 염치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정의나 뭐 선 같은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거든요. 바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의나 선을 추구하다가 대부분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지금 법 공부를 한 지가 한 30년 넘었고 매주 정의가 뭔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뭐가 정의냐, 뭐가 선이냐, 악이냐 구별해보라고 하면 구별을 잘 못하거든요. 정의할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호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의나 선을 회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냉소합니다. 정의가 어디 있어? 선이 어디 있어? 악은 어디 있어? 이렇게 냉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악이나 불의의 노림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뭐가 옳은 길인지 뭐가 그런 길인지에 대한 탐구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경계해야 될 지점인데요. 근데 그걸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염치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염치 있게 사느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 사느냐. 그러면 좀 더 정의롭고 선에 가까운 삶을 산다. 또는 뭐 비슷한 것들, 공감도 될 수 있고, 뭐 배려도 될 수 있고, 혹은 작은 예의나 매너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삶이라면은 좀 정의롭고 선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좀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 내가 조금 지금 좀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염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건 바로 염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33년 사기꾼 전문 검사 임채원 검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나깨나 사기 생각, 안전하 선하 사기 생각, 언제나 사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서울 동부지검 중요 경제범죄조사단장 부장검사 임채원입니다. 아이고. 일단 무려 33년 동안 사기 범죄를 전문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기꾼 전문 검사님이신데 사기 범죄만 집중적으로 좀 매달린 이유가 있으시다 그래요? 예, 그게 아마 운명적으로 저는 검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부터 저까지 해서 저희 가족이 4번 사기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서울로 이끌어주었던 직장 상사가 집 한 채 값을 사기치고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저희 가족하고 그 부친께서 한 20년 복구하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검사가 된 이후에 아버지께서 또 세입자한테 또 사기를 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 막내 동생이 당했고 제가 또 선배한테 또 당했습니다. 아니 검사님인데 사기를 당하셨어요? 예, 좀 어리버리한 검사죠. 한 10년 정도 알게 된 학교 선배가 자기가 이번 달에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못 막으면은 신용 불량자가 된답니다. 69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연락을 해서 갚아달라 그랬더니 뭐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계좌번호를 가르쳐줬는데 아직까지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아니 계좌번호까지 불러줬는데도 아직도. 아니 근데 이런 것도 좀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첫째 사기당했다는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벌써 무능한 검사로 또 인식될 수가 있고 일단 스스로가 이제 자괴감 너무 창피하잖아요. 아니 남의 사기 사건 사기당한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자기 머리도 못 깎는 이 어리버리한 검사가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사기 사건을 보면 꼭 내 사건인 것처럼 더 열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더 막 그냥 이게 막 의지가 좀 의욕이 막 불타오르시는군요. 그 주소 있죠. URL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터치를 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이제 악성 앱이 깔립니다. 악성 앱이 깔리면 내가 거는 전화나 상대방이 오는 전화가 전부 다 범인들이 다 가로채거든요. 이 피해자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뭐 검찰청이나 이런데 그 뭐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범인들이 가로채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한 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어디다 확인해 보려고 전화를 하든 그 사람들이 받아서 받아서. 뭐 검사나 뭐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연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학생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하는 교사가 3억 2천만 원 털렸고요. 3억 2천만 원이요? 예. 이게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출산휴가 갔다 오는 그 기간이 1년이었거든요. 1년 동안 새로운 수법이 전화 가로채기 수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요즘 요게 또 그 자녀 사칭형 그 보이스피싱 아, 굉장히 있죠, 많죠. 있죠. 예, 되게 많습니다. 예, 최근에 뭐 기사도 많이 났지만 이제 뭐 액정이 망가졌는데 예, 엄마. 예. 이게 가장 고전적이었는 건데 작년에 액정 떨어뜨렸다는 요걸로 해가지고 당한 피해 금액이 990억. 990억이. 예, 이거 엄청납니다. 아직도 이 수법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와. 아니 그 저 심지어 지방 법원장님이 당한 보이스피싱도 있다고 그래요? 예. 2007년도에 당하셨는데요. 그 아들이 이제 납치돼서 장기를 뗀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6천만 원 그냥 보냈죠. 예. 근데 요새는 또 이게 또 더 진화가 됐습니다. 예. 자녀의 그 휴대폰 번호 이제 그거를 이 휴대폰을 해킹해서 그 이제 그 부모한테 자녀 그 전화번호로 이제 연락을 합니다. 와, 이거 소름 돋는. 그만큼 또 수법이 또 진화가 됐죠. 아, 이게 이제 자녀분에게 전화를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은 공범이 계속 자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 중이죠. 전화가 통화 중으로 예, 만든대요. 그렇죠. 거 봐요, 뭔가 일이 있죠. 지금 전화 안 돼요. 해보셔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면은 엄마 살려줘라는 문자가 와요, 예를 들면.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거를 확인합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통화될 때까지 돈을 보내주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는 이게 진짜로 느껴지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최면이 걸린다고 하는데 범인들의 수법을 알면은 최면에 좀 덜 걸리거든요.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아니 그래서 이제 그 검사님이 실제 보이스피싱범의 통화 내용을 오늘 좀 준비를 해오셨다고 아, 하는데요. 진짜요? 과연 사기를 부르는 말은 어떤 것일지 한번 우리 자기님들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의 이기훈 수사관입니다. 현재 본인과 연루된 개인정보 유출건 때문에 몇 가지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본인 혹시 김용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저희 검찰 측에서 김용식 페이트로 인한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한 상태인데 본인이 김용식의 일당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가해자이신지 명의 도용을 당하신 피해자분이신지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자 연락을 드린 겁니다. 네, 전혀 모르셨나요 혹시? 일단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벌써 어디 뭐 검사 뭐 누굽니다. 어디 수사관 누굽니다 하는 순간 예? 이게 사실 혼이 나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도 우리가 이제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예. 처음에 이제 혹시 뭐 이렇게 예.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상대방을 한번 살짝 떠보는. 아, 혹시라는 게. 혹시 네, 본인 혹시 김용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전혀 모르셨나요 혹시? 그다음에 반응을 봐서 그다음에는 일단 그러면 뭐 조사를 하자 이렇게 나와요. 일단. 예. 일단은 뭐냐면 이제 그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 페이스로 이제 끌어다니는. 일단. 예. 네, 일단 저희 검찰 측에서 김용식 페이트로 인한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한 상태인데 일단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다음에 또 이제 특징이 혹시 옆에 누가 있는지. 그 심지어는 이제 일행들과 운전하고 어디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일행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때 연락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혼자 전화를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누가 있으면 상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범인이 하는 대로 최면이 안 걸리니까 그렇게 나오죠. 아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30분 지연 인출 제도라는 예. 게 또 생겼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계좌로 이제 100만 원 이상 입금할 경우에는 자동화 지급 기기 안에서 30분 안에는 인출이 안 됩니다. 네. 골든 타임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30분 안에 빨리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새 또 법인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100만 원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98만 원만 보내세요. 그러면 마음대로 인출이 되는군요. 되죠. 이게 30불 인출 지연 제도도 1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야, 이거 뭐 대단하죠. 아니 그래서 이제 이게 평소에 급하게 입출금할 일이 없는 어르신들 경우에는 지연 이체 서비스를 미리 좀 등록하시는 게 예. 도움이 좀 된다. 예, 그거는 이제 3시간. 누구한테 돈을 보내더라도 이제 한 3시간 정도는 뒤에 이제 돈이 가도록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30분 지연 그 인출 제도보다는 더 이제 이렇게 보호가 되는 거죠. 예. 아. 우리 어르신들 말고도 또 요즘 그 젊은 분들도 예. 이렇게 좀 미리 해두면 좋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그 뭡니까?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아, 예.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거기 뭐냐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그 사이트인데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하면 뭐 이렇게 새로운 또 계좌가 개설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그 신용카드 발급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예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명의 도용 방지법. 예, 예.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보통신 그 뭐더라? 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되게 검사님이신데 인간적이시네요. 그 굉장히 좀 인간적입니다. 검사님의 네. 모더라가 너무 따뜻하게 나왔어요. 모더라가. 뭐더라? 아니 어쨌든 이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휴대폰을 보면 통상 3개, 4개 정도 한 사람이 이제 개통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현재 몇 개가 개통돼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개통되는 걸 제한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또 어떤 사람이 내 명의를 도용해서 개통할 경우는 이메일로 문자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방에 좀 도움이 되겠네요. 예, 많이 되죠. 아니 이게 저 어렵게 증서를 받아놨어도 증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예. 실제 제가 옛날에 처리한 사건인데 이 계약서가 진짜 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사기범한테 그랬습니다. 이 계약서대로라면 사기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검사님 저 이런 문서 쓴 적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썼다는 증거를 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내용이 전부 다 컴퓨터로 출력이 되어 있고요. 그 뭐 자필도 없어요. 그 도장도 법인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중요 부분은 자필을 받아라. 그리고 도장도 좋지만은 지장을 이제 받도록. 왜냐하면 이 지장 받으면은 이 혐의를 밝히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장을 듬뿍 찍어서 우리 주민등록증 받을 때처럼 살짝 찍으면 좀 불편하고. 지장이 없어서 지장을 받아라. 이거 찍으면 지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차용증에 꼭 용도를 쓰시라. 용도. 빌려가는 돈이 진짜 많은 사건 중에서 그 용도를 못 밝혀서 무혐의 되는 사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용도를 기재하고 그 상대방 계좌에 돈을 입금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그 입금된 돈이 어디로 인출됐는지만 확인되면 금방 밝힐 수가 있거든요. 이거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증거를 남겨서 이제 문서화 하신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꼭 들어가야 사기범이 처벌받는데 입증이 훨씬 그러니까 손쉽게 빠른 거죠. 용도는 사실 민사소송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형사사건의 사기의 고의를 밝히는 데는 결정적인 거거든요. 그거를 꼭 좀. 굉장히 예.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사기 범죄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고통이 이게 얼마나 큰지 그 말해주는 통계가 있다고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올해 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면 다음 해 자살하는 사건 수가 좀 이렇게 는다는 그런 통계학적인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다른 거보다 돈도 돈이고요. 이게 사실은 인간적인 배신감과 내가 또 왜 저기에 당했을까 하는 그 자괴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아요. 아는 분이 보이스피싱을 한 2천만 원 당했는데 너무 창피하고 자괴감이 들어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지고 그렇죠. 네. 어떤 인생 사람에 대한 가치 체계가 무너지거든요. 맞아요. 이 일이 손에 잡힙니까? 이 억울함이 안 풀리는데. 네. 직장 공장장인데요. 직장 상사. 대구에서 서울로 이끌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나는데 완행열차에 그 화장실 옆에 칸에 진보다리에 앉아서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왔는데 그분이 사기를 직장 있는 사람들 사기를 다 쳐서 야만 도주하는 바람에 아버지는 집 한 채 살 돈을 다 날리고 이제 월세 낼 돈도 없어서 쫓겨나서 이제 기찻길 옆에 무허가 근무를 쳤습니다. 그 재건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농마 이렇게 주워 오는 사람들 그 배 휴지 모아서 선별해가지고 파는 그걸 하셨는데요. 냄새도 많이 나고 굉장히 그 파리도 많이 끼고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병으로 어머니는 2000년도에 이제 그 폐섬유증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사기 사건을 그냥 볼 수가 없다. 아버지 소원이 평생
네가 판검사가 돼서 집안일 일으켜라.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3번 떨어지고 4번 만에 이제 시험이 됐는데요. 어떤 날은 내가 지금 진짜 어렵게 검사는 됐는데 너무 힘들다. 에이, 나가서 그냥 변호사나 할까? 이런 생각도 했죠. 합격하고 나서요. 그 동네 어른들 다 모아놓고 지하에서 식당 하나 빌려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했다고 할까요? 아 지금 이제 현직에서 지금 금년 12월 7일 날 은퇴. 아, 이제 얼마. 아 이제 얼마? 만 63세가 되면 은퇴가 되죠. 아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 기분이요? 진짜 사건 하나하나 속에 그 사람들의 사기 피해자들의 인생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기 예방 운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기꾼한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하나 써달라 그러면 막 화를 내고 그 차용증이나 증거를 안 남기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된다면 굉장히 사기가 획기적으로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내가 일조를 할 수 있다면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